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연금입니다. 저는 오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실시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실시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되어 장기추적조사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조사에 대해 절차와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정보 개발 및 제공 확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식약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로 많이 알려진 의약품 안전관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 3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품목 허가 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 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주요 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약사법 68조 86조에 명시된 의약품 안전정보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의 조사 및 규명에 관한 업무, 또한 DOR 정보 개발로 많이 알려진 의약품 안전정보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등의 교육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사법 83조의 5에 근거한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도 확대되었고 마약류 관리법 11조의 2에 근거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보고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 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조사 및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4개의 본부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업무는 의약품 안전정보본부의 규제과학 TF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신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동향은 재생의료 패러다임에 되도록 바이오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질병을 케어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또한 대량 생산의 블록버스터에서 맞춤형 스페셜티 드러그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전체 의약품 중에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글로벌 상위 매출 100대 의약품 중에 바이오의약품이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점점 증가하여 2026년에는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발표된 다수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RNA 치료제의 임상시험 진입 현황을 보시면 2016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카티의 성공 이후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시면 임상시험이 약 3배 정도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 및 RNA 치료제의 승인 현황과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현재 승인된 의약품 중에서는 세포 치료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유전자 치료제의 비율이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 및 품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2021년 3월에 발표된 ARN 리포트를 보시면 많은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또한 세포 기반 면역 항암제 등이 임상시험의 중후반 단계에 와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2상, 3상에 걸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그리고 세포 기반 면역 항암제들이 아마도 곧 허가 단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왜 기존의 약사법이 아닌 새로운 법령인 첨단재생 바이오법으로 관리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시면 그 의약품의 특성에 기반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합성의약품의 체계가 아닌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시면 기존의 합성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 혹은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 유전자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의약품으로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 경로를 보시면 기존의 합성의약품은 경구 투여나 간단한 주사의 형태로 비교적 쉽게 투여가 가능한 반면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정맥 주사나 이식 등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의약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면에서도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기존의 합성의약품은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상당히 잘 수립되어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대량 생산 및 표준화, 공급 체인,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좀 생산에 있어서 조금 까다롭고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또한 기존의 동물 모델을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아무래도 사람의 세포나 유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 모델을 적용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특징에 기반하여 좀 다른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단계인데요. 그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 혹은 사람의 유전자를 원료로 하여 채취하고 배양 공정하고 유통하는 단계를 거쳐 사람에게 투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까지는 보건위생상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생물 오염 등의 가능성이 많이 존재함에 따라서 보건위생상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투여 이후에는 인체에 상당 기간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종양 등의 지연성 이상살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첨단재생 바이오법, 약칭으로 첨단재생 바이오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의 약사법 하에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으로 관리되던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재생 바이오법은 특별법으로 이 법률에서 정한 바가 아니라면 기존의 약사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재생 바이오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4개의 식약처 고시를 통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재생 바이오법의 중요한 키워드 2개를 보시면 안전관리와 신속처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첨단재생 바이오법에는 안전관리, 철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대체 치료제가 없고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될 수 있는 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을 보시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세포 채취 단계부터 세포별 안전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 제15조에서 18조, 제28조에서 29조의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세포 처리 시설과 인체세포 등 관리업이 신설되었다는 점이고, 또한 세포 채취, 검사, 처리, 보관 등 공정 단계별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증자 적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첨단 바이오의약품 투여 장기 추적 관찰 시스템이 법제화되었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32조에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규제과학센터 설립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첨단재생 바이오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안전관리와 신속 허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 혹은 지정하도록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앞서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특징을 반영한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관으로 첨단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 혹은 지정하도록 하였고,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첨단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규제과학 TF가 신설되어 규제과학센터 업무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제과학센터의 주요 사업을 보시면 장기 추적조사 지원 업무가 있고, 그리고 규제 및 개발 동향에 관련된 연구 부분, 그리고 전문 인력, 오늘 실시하는 교육과 같은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장기 추적조사 지원 업무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절차 및 저희가 이제 계획서나 아니면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적 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알려진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조직공학제제와 첨단 바이오용 복합제제, 그리고 그 밖에 유전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사람 혹은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약품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국내 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을 들 수 있겠고요. 국내,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살펴봤을 때 국내 세포치료제 허가 품목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것인데요.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혹은 유전물질이 변형 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도 유전자 치료제에 해당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전자 치료제 허가 품목을 보시면 지금은 취소된 인보사 케이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첨단재생 바이오법 1호, 2호 약품인 킴리아와 졸겐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보시면 다 킴리아, 예스카타, 럭스터나 졸겐스마 이제 그런 거의 동일한 약품들이 해외에서도 허가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공학제제와 첨단 유궁복합제제인데요. 첨단 유궁복합제제에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부분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 결합한 의약품인데요.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된 기능이 의약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이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 조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장기 추적 첨단 바이오의약품 중에 장기 추적 조사 대상을 지정하고
이 장기 추적조사 대상이 지정되면 장기 추적조사 계획 수립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께서는 장기 추적조사 계획 수립을 하셔서 식약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그 계획서를 접수하고 규제과학센터로 검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 승인 등의 의견을 회신하고 계획서가 승인된 다음에 장기 추적조사가 시작되면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는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공급될 때마다 의약품 판매 공급 내역을 규제과학센터로 보고하셔야 하고, 투여가 이루어지는 투여병원에서는 환자의 투여 내역을 규제과학센터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장기 추적조사 이행병원에서는 장기 추적조사 실시 결과 등을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를 통해 규제과학센터와 식약처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장기 추적조사의 계획 수립인데요. 이 장기 추적조사의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장기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 이 의약품에 대해서 장기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 그리고 장기 추적조사 기간 동안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이상사례, 그리고 이상사례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 방법, 그리고 환자 동의서 서식, 첨단 바이오의약품 피해자 배상에 관한 규약, 그리고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의 장기 추적조사 이행계약서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류들을 다 빠짐없이 제출해 주셔야 이제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가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첨단 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조사 관리 기준을 보시면 장기 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등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첨단 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조사 관리 기준을 잘 참고하시어 의료기관과의 이행 계약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장기 추적조사 관리 기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 및 기간, 이 장기 추적조사라는 그 계획에 맞는 조사 목적과 기간을 수립하셔야 하고, 시행령 31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되는 중대한 이상사례, 그리고 이상사례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 방법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동의서 서식 또한 포함하셔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배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셔야 되는데,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의약품이 피해 구제 대상인 경우에는 이거를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따른 보상 배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에게 어떻게 보상 배상을 할 건지에 대한 규약을 반드시 포함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제출하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제 피해 보상 배상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이 보험 가입 증서나 이제 규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기 추적 조사 기간을 포함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 동의서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리기준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환자 동의서 서식에 다 포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 조사의 투여 대상자의 등록 배경 및 목적, 참여 대상, 기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체 유래물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추적조사 참여 및 투여 내역 등록에 대한 환자 동의를 받는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 여부 및 비밀 보장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포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추적조사 관련된 담당자 안내 번호를 포함하시는 것이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 조사 계획을 수립하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저희 규제과학센터에 계획 검토를 의뢰하게 되고요. 저희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과를 취합하고 이 검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다시 회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 기간은 30일이고요. 전체 장기 추적조사 계획 검토 절차 기간은 4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를 계획을 수립하실 때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그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 12월에 세포유전자 치료제과에서 발간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장기 추적조사 가이드라인과 2021년 9월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장기 추적조사 절차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 안내서를 보시고 이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적합한 계획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를 검토할 때 주로 보는 항목들은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 수립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장기 추적조사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되고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과 같이 진행되는 장기 추적조사의 경우에 임상시험 기간과 장기 추적조사 기간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장기 추적조사 기간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임상시험 실시 기간 또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사항들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일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임상시험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하기 전날까지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또 품목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판매 공급한 날의 전날까지 수립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항목 설정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가 검토가 끝나면 적합한 경우에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 검토 결과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서의 이 위에 제 몇 호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장기 추적조사 결과 통지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를 하실 때나 아니면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를 하실 때에 이 번호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호에 대해서 주의해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추적조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여 내역과 판매 공급 내역을 규제과학센터로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판매 공급 내역은 그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 대부분 제약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판매 혹은 공급할 때마다 규제과학센터로 보고를 판매 공급할 때마다 공급 내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과학센터 전산망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여 내역의 경우에는 그 실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투여하는 주체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여 시에 환자에게 환자 동의서를 받아서 규제과학센터의 전산망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 투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시도록 시행령에 저희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여 내역을 등록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회사에서는 판매 공급은 하였지만 투여 내역이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장기 추적조사 사용자 교육에서 안내 드리겠지만 저희가 신규 오픈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여 제약회사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투여 내역이
환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확인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장기 추적조사 투여 판매 공급 내역을 등록할 투여 내역 등록을 할 때는 이제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투여받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장기 추적조사 대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이 규제과학센터에 등록된다는 사실, 그리고 서면 동의의 철회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서 내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여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랑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고요. 또 본인의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때 투여 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조사 투여 내역 등록은 지금 현재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사에서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께서 투여 내역이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투여 내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2021년 새롭게 오픈되는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신규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안내드릴 장기 추적조사 전산망 교육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판매 공급 내역도 현재는 의약품 안전나라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요. 이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이 오픈되면 이를 전산망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기능을 넣어서 시스템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추적조사 이상사례 보고 운영 체계인데요. 계획서에서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는 장기 추적조사 중대한 이상 사례의 경우, 중대한 이상 사례를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장기 추적조사 대상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존재하고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장기 추적조사 대상을 포함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자발적 이상사례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장기 추적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규제과학센터에 장기 추적조사 중대 이상사례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규제과학센터에 보고하는 보고의 주체는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가 되겠습니다. 장기 추적조사의 중대한 이상사례는 두 가지 단계로 보고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 제약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께서 중대한 이상사례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 보고를 해주시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분석 결과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대한 이상사례가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기 추적조사 관리 기준 제3조와 제8조를 보시면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에 중대한 이상 사례에 대한 어떤 게 중대한 이상 사례인지, 그리고 이 중대한 이상 사례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를 포함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를 수립하실 때 중대한 이상 사례와 중대한 이상 사례를 어떻게 보고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이상 사례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추적조사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는 시행령 제31조에 잘 나와 있는데요. 투여받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상 사례의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분석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전산망에 탑재되어 있으니 전산망을 사용해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보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계획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따른 조사 분석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시행령 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사례의 유형 및 내용, 원인, 그리고 인과관계, 그리고 이상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 국내외 평가 자료, 그리고 그 외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포함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과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초 보고일에 대해서 최초 판매 공급일, 계획서는 최초 판매 공급일 바로 전날까지 제출하시는 거고, 최초 보고일은 최초 판매 공급일이 기준이 되어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그리고 정기 보고는 그 공급일, 매년 그 공급일에 보고를 하셔야 하고, 최종 보고는 추적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 제출하신 그 내용의 이행 여부, 그리고 해당 조사기간 중에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한 환자의 현황을 환자의 증례기록서를 포함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장기 추적조사 결과 및 이상사례 평가 결과, 그리고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배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기 추적조사의 흐름을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장기 추적조사 대상을 지정하여 업체에 통보를 하고, 제약회사에서는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 및 이행계약서를 수립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계획서를 접수받아 규제과학센터에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규제과학센터에서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다시 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추적 조사가 실시되면 첨단바이오 약품 기업에서는 판매 공급 내역은 판매 공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리고 중대한 이상 사례는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매년 결과 보고를 하셔야 하고, 환자의 투여 내역은 투여 병원에서 규제과학센터로 직접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인데요. 장기 추적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서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의료진이나 환자 동의 등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에는 환자의 투여 내역, 판매 공급 내역, 그리고 중대한 이상 사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매년 결과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까지 해주시면 장기 추적 조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국내 장기 추적 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 장기 추적 조사 가이드라인 2016년에 나왔던 것을 보시면 추적 조사 기간은 투여일로부터 최초 5년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었고요. 그리고 제재의 특성, 그리고 지연성 이상 반응 등을 고려하여 그 장기 추적 조사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과 그 장기 추적 지연성 이상 반응 유발 가능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바이러스 벡터에 따라서 삽입 여부, 그리고 장기 발현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 다른 평가 고려 사항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 조사 관찰 대상을 보시면 이제 위에도 벡터의 특성에 따라서 장기 추적 조사의 여부, 그리고 장기 추적 조사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삽입 및 재활성 가능성이 있는 벡터, 그리고 벡터의 지속성 여부 등이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연성 이상 반응에 대비한 환자 추적 관찰 내용을 보시면 지연성 이상 반응에
그리고 벡터의 지속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지연성 이상 반응의 발생 예상 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추적 관찰 이후 최소 1년에 한 번 대상자와 연락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새롭게 나온 장기 추적 조사 가이드라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2016년 버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줄기세포를 포함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장기 추적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중대한 이상 사례, 종양 발생, 특히 종양 발생, 그리고 신생물 사망, 면역 반응의 발생, 그리고 그 외 지연성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서 조사 항목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동물의 조직세포를 이용한 경우에는 감염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감염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한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벡터별 위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벡터의 특성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생체 분포 및 지속성 평가에 따라 이 지속성에 따라서 기간 및 이제 고려 사항 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외 장기 추적 조사 가이드라인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아마 국내와 미국, 유럽 등이 비슷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5년 정도의 장기 추적 조사 기간을 권고하고 있고요. 벡터의 특성별로 기간이 달라지고 봐야 될 항목들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추적 조사 주요 항목을 보시면요, 뭐 사망, 암 발생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보시는 거고, 면역 원성이나 아니면 그 신경질환의 악화 등등 뭐 감염 등도 주의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추적 조사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월간 첨단바이오 포커스를 발간하여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고 있고, 매달 주요 이슈를 선정해서 저희가 첨단 기술 및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약품안전관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웹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규제 선진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교육과 같은 전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2020년에 파일럿 교육들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2021년 4월에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요. 오늘 교육이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교육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첨단바이오 의약품 전 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장기 추적조사 지원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규제과학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